안녕하세요. 어벙벙사자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골프 규칙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R&A 홈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제가 번역을 한 거고요. 이건 베이직 문제고요. 이 다음이 인터미디엇 버전이 있고 어드밴스드 버전이 있습니다. 베이직 문제 같은 경우는 룰 세미나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생활 스포츠 조사 구술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골프 규칙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문제는 1편부터 6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0문제씩 해서 120문제인데 이걸 몇 번에 걸쳐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용어의 정의도 한번 살펴보고 규칙도 조금씩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는 주소도 있고요. 그냥 뭐 네이버 검색창에서 어벙벙사자의 골프 규칙을 찍으셔도 바로 카페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놀러 오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베이직 1편. 빨간 페널티 구역으로 간볼에 대한 측면구제를 받을 때 두 클럽을 측정하는 기준점. 빨간 페널티 구역으로 갔을 때는 스트로크와 거리구제가 있고 후방선 구제가 있고 측면구제가 있죠. 측면구제를 받을 때는 두 클럽을 측정할 수 있는데 두 클럽을 측정하는 기준점은 그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물부터 재는 게 아니고 보통 그 빨간 말뚝이 있다든지 경기되는 빨간 선을 긋죠. 그 선부터. 그러니까 그 선을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 말뚝 같은 경우는 그 말뚝과 말뚝을 이은 그 코스 쪽 접점을 이은 선, 지면의 접점을 이은 선으로부터 두 클럽 이내입니다. 그래서 빨간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이 기준점이 된다는 거. 페널티 구역에서는 그거 좀 측면 구제를 받을 때 기준점 이거 중요한 거니까 규칙에 보면 이거는 17.1 규칙책으로 혹시 찾으실 분들은 17.1 뒤에 보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페널티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아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물어보는 거죠. 페어웨이에 있는 물 웅덩이 옆에 물이 놓였고, 물 웅덩이는 일시적으로 고인물입니다. 페어웨이에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고인물로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라고 부르죠. 그 중에 하나죠. 웅덩이 옆에 물이 놓였고 플레이어의 스탠스가 웅덩이에 서게 되는 경우 이때는 그 규칙 16.1B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를 보시면 일반 구역에 놓인 볼을 스트로크하고 난 후 클럽이 카트도로에 닿을 것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구제를 보면 의도된 볼이 그 비정상적인 코스에 놓였거나 아니나 위에 놓였거나 닿아 있거나 또는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탠스나 스윙 구역이 물리적인 방해가 있는 경우입니다. 의도된 스윙 구역 있죠. 의도된 스윙 구역이란 백스윙부터 다운스윙, 팔로우까지 하는데 어떤 방해가 생긴 경우를 말해요. 스윙하는데 팔로우하고 나서 클럽이 카트도로에 닿을 것 같은 경우 스탠스도 카트도로에 걸리지 않고 볼도 카트도로에 있지 않더라도 스윙 구역이 걸릴 것 같은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A와 B는 구제가 가능하고요. 볼과 스탠스 사이에 스프링클러가 있지만 의도된 스탠스나 스윙 구역에 물리적으로 방해가 없다면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거는 뭐 꽤 중요한 건데 그 규칙 16.1의 A를 보시면 요거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규칙책을 보실 때 요걸 보시면 이 문제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3번. 페널티 구역이 빨간 선이나 말뚝으로 규정된 경우 구제 방법은 몇 개가 있는가? 3개죠. 아까 말씀드렸죠?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 후방선 구제, 측면 구제. 측면 구제를 받을 때 기준점은 그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입니다. 자, 4번. 골프백에 있는 클럽의 개수는 언제 확인해야 되죠? 라운드를 당연히 시작하기 전에 14개까지 허용되는 거 4.1B 4.1B에 클럽 개수에 관한 규칙이 나옵니다. 골프 클럽은 14개를 초과할 수 없다. 플레이어는 벙커에서 클럽을 볼 뒤에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다? 없다. 규칙 12.2B에 나오는 거고요. 벙커에서 허용되지 않는 4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벙커의 모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플레이에 대한 정보를 스트로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그 모래를 테스트하는 거, 클럽이나 손으로 모래를 만져봐서 테스트하는 거. 두 번째, 볼 앞뒤에 있는 모래를 건드리는 행동. 백스윙을 위한 스트로크를 하다가 벙커의 모래를 건드리는 행동, 연습 스윙을 하면서 모래를 치는 행동,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죠. 다음 중 6번 자연에 의해서 움직인 볼이란 자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볼에 의해서 움직인 볼. 그 원인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움직인 볼. 나중에 치우려고 쌓아둔 자재가 쓰러지면서 움직인 볼. 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외부의 영향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부 영향에서는 그 외부 영향을 보면 잠깐 외부 영향을 용어의 정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부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 영향이란 플레이어 볼이나 장비 또는 코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을 말해요. 모든 사람이란 모든 사람, 모든 동물, 모든 자연물이나 인공물, 그 밖에 모든 것, 인적으로 작동되는 공기와 물도 외부의 영향이죠. 여기 써있는 것처럼 선풍기 또는 급수 시스템, 인위적으로 작동, 자연에 의한 바람이나 물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작동되는 공기와 물도 뭐라고요? 뭐라고? 외부 영향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물은 뭐죠? 외부 영향에서 움직인 볼이에요. 자, 나중에 치우려고 쌓아둔 자재가 쓰러지면서 이거 바람이 불어 쓰러졌든 뭐가 쓰러졌든 자연의 힘에 의해서 자재가 쓰러진 거지만 자재 자체는 외부 영향이에요. 외부 영향.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자재가 쓰러져서 볼이 움직였다 하더라도 이건 자연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 외부 영향에서 움직인 걸로 골프 규칙에서 간주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그 원인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하지 않은 경우인데 움직인 볼이죠. 이게 규칙 9.2b에 보면 9.2b 맞을 겁니다. 9.2b에 보면 나오는데 그 볼이 움직인 건 확실한데 왜 움직였는지를 몰라요. 뭐가 움직이게 했는지를 모르면 그때는 자연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9.2b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하지 않은데 움직인 볼이 자연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 볼입니다. 자, 일반 페널티는 규칙 1.3에 나오는데 1.3c에 나옵니다. 일반 페널티는 매치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1벌타, 2벌타 다 틀린 말이죠. 매치에서는 홀패, 스트로크에서는 2벌타를 일반 페널티를 의미합니다. 자, 8번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위원회가 일몰로 인해 경기를 중단시킨 경우 일몰로 인해 그 규칙 5.7b에 보면 경기의 중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경기의 중단은 그 위원회가 중단시킨 위원회의 중단, 매치 플레이에서 합의에 의한 중단, 세 번째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스트로크 플레이뿐만 아니고 번개나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플레이어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경기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의한 중단은 일반적인 중단이 있고 즉시 중단이 있어요. 일반적인 중단은 뭐 일몰이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저히 코스가 플레이할 수 없는 상태라든지 이런 경우 아니 즉시 중단은 번개의 의미 있다든지 해서 모든 플레이어를 즉시 중단시키는 경우입니다. 즉시 중단시킨 경우는 플레이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즉시 플레이를 중단하고 그만둬야 되고요.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즉시 중단 사이렌이 울렸는데 중단하지 않으면 실격됩니다. 일반 중단은 일몰이나 뭐 이런 상태로 그만두는 건데 그때 위원회가 일몰로 인해 경기를 중단시킨 경우에는 홀과 홀 사이에서는 반드시 중단을 해야 되고요. 이미 홀 플레이를 누구라도 시작을 했다면 그 홀을 끝낼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그래서 선수들 보면 그 다음 어차피 내일 또 쳐야 되니까 그걸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17번으로 해서 퍼팅그린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18번으로 막 뛰어갑니다. 한 명이라도 티샷을 하고 나면 그 홀을 끝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8번 문제는 결정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규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틀린 것. 선수는 규칙을 스스로 적용할 책임이 있다. 당연하죠. 규칙을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칙 적용한 데 1.3에 아마 1.3b인가? 에 나올 겁니다. 선수는 스스로 규칙을 적용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선수는 규칙을 위반했을 때 그 위반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간주됩니다. 선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만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가 아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갤러리가 봤다든지 다른 플레이어가 봤다든지 혹시 본 사람은 있는지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그런 합리적인 상황을 다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선수가 볼을 닦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코스에서 집어 올린 볼은 언제든지 닦을 수 있어요. 코스에서 집어 올린 볼
집어 올린 볼은 언제든지 닦을 수 있고요. 물론 퍼팅그린은 예외도 없습니다. 퍼팅그린은 뭐 아무 예외도 없이 언제든지 집어 올릴 수 있는데 코스에서 집어 올린 볼을 닦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닦을 수 없는 경우, 언제나 닦을 수 있는데 닦을 수 없는 경우는 금자 방구가 있습니다. 볼이 금이 가거나 갈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집어 올린 경우, 자신의 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집어 올린 경우, 다른 플레이어의 방해가 되어 요청에 의해서 집어 올린 경우, 구제가 허용되는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집어 올린 경우는 코스에서 집어 올린 경우를 닦을 수 없어요. 이 네 가지를 빼면 코스에서 집어 올린 볼은 언제든지 닦을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14.1C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나옵니다. 그러면 1번 보면 3번이 수리지로부터 구제받고 볼을 드롭할 때는 언제든지 볼을 교체할 수 있고요. 볼을 닦는 건 뭐 언제든지 허용됩니다. 드롭할 때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1번. 티인 구역의 앞쪽 경계는 두 개의 티마커의 중간 부분을 이은 선으로 규정된다. 그 티인 구역의 규칙은 6.2B입니다. 6.2B에도 나오고 용어의 정의도 나오죠. 자, 티인 구역이란 플레이어가 홀을 시작할 때 반드시 플레이어야 되는 구역이고 두 클럽 길이를 의 깊이를 가진 직사각형 구역입니다. 티인 구역의 앞쪽 경계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위원회가 정한 T마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앞쪽 경계는 위원회가 설정한 T마커의 맨 앞부분의 점들을 이은 선으로 규정되고 T마커의 좌우 경계는 두 개의 T마커의 바깥쪽 점들로부터 후방으로의 두 클럽 길이. 클럽 길이는 뭐죠? 라운드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클럽 중 퍼터를 제외한 가장 긴 클럽이에요. 뭐 드라이버라면 드라이버가 될 거고 3번 우드라면 3번 우드가 될 거고 네 그렇게 해서 티인구의 경계는 티마커의 앞쪽, 티마커의 좌우 경계는 티마커의 바깥쪽 점들로부터 후방으로 두 클럽 길이로 규정됩니다. 돌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티인구역의 앞쪽 경계는 티마커의 중간 부분이 아니고 앞부분을 이은 선으로 규정됩니다. 네, 구제를 받아 드롭하는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 규제를 받아 드롭하는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 뭐가 있을까요? 구제구역 밖에 서서 구제구역 안에 드롭하는 것, 무릎을 최대한 많이 구부리고 드롭하는 것, 볼에 스핀을 주는 것. 답은 A죠. 네. 규칙에는 이 아마 드롭 규정은 14.3B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드롭에 3대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플레이어가 손으로 드롭을 하도록 돼 있고 이게 3대 원칙 첫 번째, 두 번째 원칙 반드시 무릎 높이에서 똑바로 떨어뜨려야 되고 떨어지면서 지면에 닿기 전에 플레이의 몸이나 장비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볼을 던지거나 스핀을 주면 안 되고요. 3번 반드시 구제구역 또는 선상 구제구역 선상을 후방선 구제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4.3B에 이게 그 3대 원칙이에요. 구제구역 밖에 서서 드롭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볼에 스핀을 주는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최대한 많이 구부리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높이라는 게 똑바로 서서 내 무릎 높이에서 무조건 떨어뜨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규칙에서 무릎 높이라는 거는 내가 누워서 드롭해도 돼요. 엎드려서 드롭해도 돼. 내 무릎 높이만 지키면 됩니다. 어디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그러니까 무릎을 많이 구부렸다고 해서 그 무릎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잘못된 드롭 방법이에요. 무릎을 많이 구부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서 있을 때의 무릎 높이에서 드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벙커에 있는 볼을 플레이할 때 허용되지 않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12.2B에 나온다고. 12.2B에 나오는 벙커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보면 뭐가 안 되죠? 2번 안 되겠네요. 스트로크 홀리한 백스윙을 하면서 모래를 건드리는 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운스윙 중에 모래를 건드리는 거? 다운스윙 중에 모래를 건드리는 건 당연히 가능하죠. 앞쪽의 플레이를 기다리면서 클럽에 기대어 있는 거 허용됩니다. 이것 때문에 뭐 벙커의 모래를 이제 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전히 벙커의 모래는 건드릴 수 없어요. 다만 앞쪽 플레이를 기다리면서 벙커의 모래를 기대어서 기다리거나 이런 것만 허용되는 겁니다. 자, 티샷 한 볼이 14번. 티샷 한 볼이 깊은 덤블로 가서 프로비저널 볼로 플레이했대요. 원래 볼을 찾지 못하고 프로비저널 볼로 플레이해서 그린에 올렸고 한 번의 퍼팅으로 홀아웃했다. 타수는? 자, 티샷 한 번. 프로비저널 볼 플레이했는데 원래 볼을 찾지 못했으니까 프로비저널 볼이 인플레이 볼이 됐습니다. 프로비저널 볼을 티샷 할 때 이게 세타째가 됐겠죠. 1벌타를 받고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를 받은 볼이 됐으니까. 그리고 프로비저널 플레이 했대요. 네 타째. 그린에 올렸고, 네 타째. 한 번에 퍼팅으로 했대요. 그러면 네 타, 5타네요. 그죠? 네, 이런 거는 뭐 산수만 되면 되는 문제라서. 자, 15번. 라운드를 하는 도중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같이 플레이하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거리나 벙커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요거는 어드바이스 용어의 정의에서 어드바이스를 보시면 되고요. 10.2에 이도 어드바이스지만 용어의 정의 이거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어드바이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 골프 규칙을 알려주는 거,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정보를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코스에 있는 것들의 위치,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은 어드바이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홀플레이를 하는 중에는 어떤 연습 스트로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홀플레이를 하는 중에는 홀플레이를 중간에는 홀과 홀 사이에서는 뭐 방금 끝난 홀의 퍼팅 그린과 다음 홀 티인 구역에서의 치핑이나 칩샷이나 퍼팅 연습을 할 수 있지만 홀플레이 하는 중에는 어떤 연습 스트로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캐디는 자신의 선수에게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다면 당연하죠. 캐디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캐디만 자신의 선수에게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드바이스를 줄 수 없고요. 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죠. 페널티 구제로 간 경우, 빨간 페널티 구제로 간 경우는 노란 페널티 구제로 간 구제 방법의 2개와 측면 구제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거고. 선수가 스트로크를 준비하다가 볼이 움직였다. 레프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선수가 볼을 움직이게 한 것이 아니라고 제정했다. 선수가 페널티를 받지 않는 경우에 확실성은 적어도 몇 프로이어야 하는가? 이 말은 뭐냐면 볼이 움직인 원인이 플레이어에게 있다는 것이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해야 되는데 레프리가 제정을 할 때 그럴 때는 적어도 95% 이상의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플레이어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이게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이제 용어의 정의 나오는 거거든요. 용어의 정의를 잠깐 한번 보고 가면 저기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을 보게 되면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이란 플레이어의 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은 단지 그럴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이상을 의미한다. 즉 문제가 된 그 일이 플레이볼이 일어났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거나 의심이 있지만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그 문제가 된 그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적어도 95%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문제에서 보시면 95% 이상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 볼이 어떻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하니까. 스트로크 할 때는 클럽 헤드의 어떤 부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18번 문제를 보면 이건 스트로크 방법에 대한 10.1a에 나오는 내용인데 클럽 헤드 스트로크란 용어의 정의 보면 볼을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클럽을 움직이는 동작이잖아요. 볼을 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10.1a의 스트로크에 보면 플레이어는 반드시 클럽 헤드의 어떤 부분으로든 볼을 쳐서 순간적인 조촉만 일어나게 해야 되고 밀어당기거나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거나 퍼올려서는 안 된다. 이게 스트로크의 원칙이거든요. 클럽 헤드의 어떤 부분으로 쳐도 됩니다. 토우나 힐로 쳐도 되고 스트로크 헤드의 뒷면으로 쳐도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클럽 헤드의 어떤 부분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럽 헤드로만 볼을 쳐야 돼요. 그립으로 볼을 치는 거는 스트로크 방법 위반으로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자, 플레이어 캐디가 플레이 위임 없이 퍼팅 그린에 있는 볼을 마크하고 집어 올렸다. 위임 없이 퍼팅 그린에 있는 볼을 마크하고 집어 올렸다. 페널티는 없죠. 플레이어 캐디가 위임 없이 퍼팅 그린에 있는 볼은 언제나 집어 올릴 수 있어요. 언제나. 이게 규칙 10.3b에 보면 플레이어 캐디가 언제나 할 수 있는 행동, 위임을 꼭 받고만 할 수 있는 행동, 절대 하면 안 되는 캐디가 할 수 없는 행동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퍼팅 그린에 있는 볼은 언제나 위임 없이 집어 올릴 수 있어요. 자, 다음 중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적용되지 않는 페널티는 홀패. 일반 페널티지만 이거는 매치 플레이에서만 적용되는 페널티죠. 네. 여기까지 해서 1편만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게 규칙을 이해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진행하고 1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